저는 이영훈 씨한테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10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쳐 봤으면 헤게모니가 무엇인지 정도는 알 것 같다고. 그리고 식민사관을 추종하고 반일종족주의가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한테도 한마디 하고 싶어요. 니들은 자발적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쓰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니들 사고 방식도 그렇게 자유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2019년 7월 반일종족주의라는 책이 출판되고 국내와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역사학계에서는 물론 사회에서 아주 큰 논란이 되었고, 이 책을 본 사람들마다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많은 지식인들이 오류를 지적했기 때문에 저는 내용 하나하나 따지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의 바탕이 되는 식민사관을 비판하기 위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자들 중에는 이영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각종 북 콘서트에서도 그리고 일본판 출간 기념회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언론에서 가장 많이 보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책이 인기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서 서술하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식민사관을 바탕으로 두고 있는데 이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같은 내용이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는 것은 사람들이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보기 때문이라는 말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이영훈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도 이영훈이라는 이름은 볼 수가 없어요. 이 명예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 교직에 15년간 이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한을 채우지 못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측에서는 교직에 오래 서 있던 사람이 관습적으로 자칭 명예교수라는 이름을 쓰는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영훈은 자신의 외 증조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인이었던 차리석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차리석의 직계 자손이자 외 아들인 독립유공자 유족회의 차영조 선생님이 언론에 나오셔서 족보를 보이며 반박을 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 쓴 책은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식민사관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주장 중 하나는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따라갔다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스스로 원해서 갔다는 겁니다. 선택할 수 있었다.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되었다. 그런데 그 선택을 하는 과정이 과연 정당했을까요? 과연 그것을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주장을 비판할 수 있는 반론의 핵심은 바로 헤게모니입니다. 헤게모니라는 용어는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데 가장 핵심은 자발적 동의입니다. 어떻게 주체로부터 자발적 동의를 이끌어내는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헤게모니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왜 일본에 가는 방법을 선택했을까? 그 사람들은 그 시대에서 생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시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식민지 시대 이전에 조선과 일본은 분명히 다른 나라였고 1910년 경술국치로 인해서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됩니다. 이때 식민지화되기 전후로 조선은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정치적으로는 제국주의 이데올로기가 존재했고 권력 헤게모니가 작동했습니다. 일본인들은 폭력을 통해서 질서를 유지했어요. 법적으로는 태형령이 존재했고 일상적으로는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을 구타하는 일이 쉽게 발생했어요. 그런데 폭력이 자행되지 않아도 조선인들은 일본인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바로 협박을 통해서 헤게모니가 작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폭력을 직접 행사하지 않고서 협박만으로 질서가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1910년대 헌병통치 때는 학교에 칼을 두른 교사가 강단에 섰어요. 또 직접적인 폭력수단 없이 1938년 시행된 국가총동원법과 기타 노무동원 계획과 같은 법률과 제도로 조선인들을 통제했어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증언에서도 알 수 있어요. 경찰 같은 치안 권력과 마을 대표 같은 정치 권력이 압박을 주었다고 해요. 이런 강압과 헤게모니가 교차되어 일어났던 식민지 시대에 과연 그런 상황에서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 경제적으로는 자본 헤게모니가 작동했습니다. 식민지 시대에 들어서면서 일제는 조선을 수탈하기 시작합니다.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 1920년대 산미 증식계획, 1930년대 후반에는 전시체제에 들어가면서 공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산수단을 다 빼앗긴 조선인들에게 일본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증언과 다른 증거 자료를 살펴보면
그마저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일만 했다고 해요. 우리가 자기 결정권이 주어졌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게 선택의 폭을 넓히고 거짓된 정보가 아니라 진실된 정보를 주어야 해요. 자본을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한 사람을 자본을 이용해 지배했어요. 과연 그런 상황에서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세 번째, 사회문화적으로는 교육과 사회제도를 통해 헤게모니가 작동했습니다. 조선교육령과 우민화 교육을 통해 올바른 사고를 할 수 없게 만들고 내선일체와 일선동조론을 통해 사고구조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1910년대는 신문을 폐간하고 언론의 자유를 박탈했어요. 또 1920년대는 발간을 허용했어도 검열과 탄압은 여전했어요. 그런 헤게모니가 작동되는 과정에서 친일파 세력이 생성되었고 그 사람들은 조선인들 사이에서 혼란을 불러일으켰어요. 이 헤게모니는 지금의 일본에서도 그대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강제동원과 독도 등 한일 관계에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논하지 않고 교육과 언론에 의해 생긴 단론을 그대로 설파시키고 사람들은 그것을 사실로 믿고 그대로 수용하고 있어요. 과연 그런 상황에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식민사관을 가진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왜 스스로 원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 사람들은 사회현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정반대예요. 우리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은 가해자의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한국은 피지배자 입장에서, 일본은 지배자 입장에서 피해가 일어난 것이 사회 구조에 있느냐, 개인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냐, 저는 이 입장 차이를 좁히는 것이 바로 이 헤게모니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헤게모니 이론을 통해 이영훈 씨를 살펴본다면 이영훈 씨는 권력 헤게모니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주장의 신빙성이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강의를 했었다는 경력과 독립운동가 집안의 태생에서 나온다고 믿고 있어요. 저는 이영훈 씨한테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10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쳐 봤으면 헤게모니가 무엇인지 정도는 알 것 같다고. 그리고 식민사관을 추종하고 반일종족주의가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한테도 한마디 하고 싶어요. 니들은 자발적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쓰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니들 사고 방식도 그렇게 자유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앞에서 한 모든 이야기는 식민지화의 과정이, 다시 말해 일본의 한국 지배가 정당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결과 같은 나라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위 주제에 대한 토론은 불가능해요. 애초에 사고 저변에 깔려있는 전제부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반일 종족주의를 읽고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